새벽 5시 닭 울음소리가 경상도 작은 마을을 깨웠습니다. 윤서영은 이불을 걷어내며 몸을 일으켰어요. 12살 소녀의 얇은 어깨 위로 한복 저고리가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서영아, 물 길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서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어머니와 닮아 서영 역시 필요한 말만 했어요. 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1958년 가을, 마을에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달빛만이 좁은 골목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막내 동생 서진이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나도 물동이 들고 싶어. 너무 무거워. 다음에 해. 서영은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진이의 까만 눈동자가 반달처럼 구부러졌어요. 5남매 중 막내인 서진이만이 서영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왔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동안 서영의 시선이 무의식 중에 집 쪽으로 향했어요. 사랑채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큰오빠 재호가 책을 읽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서영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재호는 20살로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청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훈장이었던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한문과 일본어를 모두 익혔습니다. 하지만 서영만은 그 칭찬의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누나 왜 그래? 서진이가 서영의 굳은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서영은 물동이를 들어 올렸어요. 차가운 물이 동이 가장자리로 넘쳐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랑채에서 재호가 나왔어요. 서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영아, 재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다른 무언가를 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 길었구나. 고생했어. 네.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재호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을 훑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책 좀 읽어줄까? 새로 구한 소설책이 있어. 서영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공부가 바빠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재호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영은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안채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호는 금세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다음에 하자. 재호가 사랑채로 돌아가자 서영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물동이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부엌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어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5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영이 부르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 속에서 서영은 자신과 같은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거든요. 유교적 가부장제가 뿌리 깊게 박힌 시골에서 여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남에 관한 일이라면 더욱 그랬어요. 밥 짓는 걸 도와드릴까요? 내가 할 일은 공부야. 어서 가서 책 봐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습니다. 서영은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방에서 둘째 오빠 태수와 셋째 오빠 명수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 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마을 전체가 따뜻한 햇살에 물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후 서영은 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뒷산 소나무 아래가
그녀만의 은신처였어요.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서영아,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니? 마을 선생님이 어느 날 물어보셨어요. 별일 없습니다. 서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예전엔 함께 논두렁을 뛰놀며 깔깔거리던 아이들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서영만 혼자 어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밤이 되면 더욱 무서웠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몸을 움츠렸어요. 혹시 자신의 방으로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말로 그 발소리가 서영의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영아, 자니? 재호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서영은 숨을 죽이며 잠든 척했습니다. 재호가 한동안 서 있다가 돌아갔지만 서영은 새벽까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서영의 일상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밝고 활발했던 소녀는 점점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해갔어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특히 동생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그들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서영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요즘 왜 이리 말이 없노?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물어보셨어요. 사춘기라 그런가 봅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여자아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지. 아버지의 말에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서영이는 차분해서 좋습니다. 그 순간 서영과 재호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재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영은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 밤 서영은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는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올가매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곳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12살 소녀에게 세상은 너무 크고 자신은 너무 작았으니까요. 서영은 무릎을 끌어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언젠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아직은 작은 불씨에 불과했지만 언젠가는 큰 불꽃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서영의 발걸음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도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서영아, 왜 그렇게 서 있어? 둘째 오빠 태수가 나무 그늘에서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18살인 태수는 재호와 달리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영은 서둘러 안채로 향했어요. 하지만 사랑채 쪽을 힐끗 살피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재호야, 내일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 정리하는 일 좀 도와줘라. 네. 아버지, 재호가 공손히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큰아들이 든든해야 집안이 편하구나. 그 순간 재호의 시선이 서영에게로 향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영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너도 나를 도와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어요. 서영은 숟가락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배가 불러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직 다 안 먹었잖아.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서영은 억지로 웃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뒷마당 우물가에서 서영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달빛이 물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신의 마음 같았어요. 서영아, 뒤에서 재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영은 몸을 돌리지 않았어요. 왜 피해? 오빠가 그렇게 무서워? 재호가 한 걸음씩 가까이 왔습니다. 서영은 우물가에서 뒤로 물러났어요. 무섭지 않습니다. 그럼 왜 맨날 도망가? 재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무서워하고 있어. 재호가 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영은 깜짝 놀라며 팔을 빼려고 했어요. 놓아주세요. 조용히 해. 누가 들어? 재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더 강해졌어요. 오빠, 제발.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뭘 제발. 나쁜 일 안 할 거야. 그냥 예쁜 동생이 좋아서 그러는 건데. 재호가 서영의 뺨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돌려 피했어요. 싫습니다. 왜 싫어? 오빠인데. 이상합니다.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호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해? 재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서영은 등이 오싹해졌습니다. 오빠면 오빠답게 해주세요. 나는 오빠답게 하고 있어. 동생을 아껴주는 거야. 재호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영은 벽에 등이 닿을 때까지 뒤로 물러났어요. 그때 안채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호야, 어디 갔나? 재호는 잠시 멈췄어요. 서영에게서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리고 서영아. 재호가 서영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이런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 알겠지? 서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호가 떠나자 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서영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영의 심각한 목소리를 들은 듯 했어요. 뭔데? 서영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큰오빠가 재호가 뭐? 어머니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저에게 이상한 짓을. 서영아, 어머니가 서영의 말을 막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 됐어.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서영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도 무서우시죠? 서영이 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콩나물 다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영아, 내가 참아야 해.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어요. 서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면 끝나나요? 언젠가는. 어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막내 서진이 옆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동생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동생들도 언젠가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에 서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서영은 친구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희야, 너희 오빠는 어때? 내 오빠? 맨날 나 괴롭혀. 왜?
영희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서영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서영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저녁 시간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가 왜 이리 조용하노?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공부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서영을 바라보는 재호의 시선이 의미심장했어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버지는 만족해했습니다. 서영은 혼자 뒷산에 올라갔어요. 소나무 아래 바위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이었어요. 하지만 서영에게는 감옥 같았습니다. 바람이 솔잎 사이로 지나가며 쓸쓸한 소리를 냈어요. 서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집에 도착하자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며 사랑채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재호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방에 들어서자 서진이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너만은 지켜줄게. 그날 밤 서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작은 씨앗에 불과했지만 언젠가는 크게 자랄 수 있는 희망이었어요. 3월이 되자 마을에 봄 기운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은 겨울보다 더 차가웠어요. 13살이 된 서영은 키가 훌쩍 자라 어린 소녀의 모습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어지러웠어요. 서영아, 밥 먹어라. 어머니가 부르셨지만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요. 어머니가 서영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창백한 얼굴과 핏기 없는 입술을 보더니 이마에 손을 대셨습니다. 열은 없네. 어디 아파? 괜찮습니다. 서영은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우물가에서 찬물을 마셨지만 속이 더 울렁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이상한 기분은 계속됐어요. 어머니의 시선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서영을 불렀어요. 서영아, 이리 와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영은 두려운 마음으로 어머니 앞에 섰어요. 언제부터 이랬니?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영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서영아, 대답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달 정도.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주저앉았어요. 어쩌면 좋아.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서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13살 소녀에게는 너무 벅찬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서영을 다시 불렀어요. 서영아, 마을 할머니한테 가서 확인해 보자. 싫어요.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 확실히 해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을 할머니는 아이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었어요. 서영과 어머니가 찾아가자 할머니는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이 아이 벌써 3달은 된 것 같구나. 할머니의 말에 어머니가 무너져 내렸어요. 할머니, 어쩌면 좋습니까? 이미 늦었어. 어쩔 수 없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와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말 못해. 절대로 그럼 어떻게 해요? 숨겨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서영은 아예 숟가락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왜들 이래? 밥맛 없어? 아버지가 의아해하셨어요. 별일 아닙니다. 어머니가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재호가 서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이 서영의 배 쪽으로 향하는 것을 서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재호가 서영을 불렀어요. 서영아, 잠깐. 서영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뭐가 문제야? 재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안다. 재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러면서 왜 가만히 있어? 말해야 하는 거 아냐? 누구한테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한테. 재호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오빠는 어떻게 되는데요? 서영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나?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면 돼. 누가 믿겠어? 재호가 비웃었어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누가 알아? 나는 모범적인 큰아들이야. 서영은 절망했습니다. 재호의 말이 맞았어요. 이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누가 서영의 말을 믿어줄까요? 다음 날 서영은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뒷산에 올라가 소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였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서영에게는 감옥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서영은 생각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요? 그때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근 역을 지나가는 기차 소리였어요. 서영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갈 수 있다면 처음으로 도망칠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왜? 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디로? 갈 곳도 없으면서. 몰라요. 그냥 멀리. 어머니는 한동안 서영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서영은 어머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자. 어머니가 작게 말했어요. 일주일 후 교회에서 부산 수학여행 공지가 났습니다.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것이었어요. 서영은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부산 수학여행 가고 싶어요. 수학여행? 어머니가 의외라는 듯 물었어요. 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서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서영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린 듯 했어요. 돈이 필요할 텐데. 조금만 주시면 돼요. 서영이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서영의 방으로 왔어요.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보따리 안에는 돈과 옷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받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아. 어머니가 서영을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이는 내가 잘 돌볼게.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서영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수학여행 날이 되었습니다. 서영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가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네. 서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교회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마을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서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려 부산을 향했어요. 서영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부산역에 내린 순간 서영은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의지가 앞섰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 재산이었어요. 서영은 역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어디 갈 거예요? 택시 기사가 말을 걸었어요. 걸어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손님을 찾아 떠났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때 한 중년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혼자예요?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친근하게 물었어요. 네. 어디서 왔어요? 경상도에서요. 갈 곳 있어요?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가 동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이리 와봐요. 여자는 서영을 작은 분식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미영 분식이라는 간판이 정겨웠어요. 배고프죠? 먹어요. 미영이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서영은 며칠 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서영이요. 나는 김미영이에요. 일자리 찾아요? 네. 무엇이든 하겠어요. 미영이 서영의 손을 봤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봐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분식집 뒤편 작은 방에서 잤어요. 좁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영은 열심히 일했어요. 설거지, 청소, 간단한 요리까지 배웠습니다. 손님들이 많을 때는 바빴지만 보람을 느꼈어요. 서영아, 손이 빨라졌네. 미영이 칭찬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어요. 서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서영의 배가 조금씩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미영이 서영을 불렀습니다. 서영아, 솔직하게 말해봐. 미영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죄송해요. 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힘든 일이 있었구나. 제가 나가야죠. 어딜 가려고? 여기 있어. 미영이 서영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여자끼리 도와야지. 대신 조건이 있어. 미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뭐든지 하겠어요. 아이 낳으면 잘 키워야 해. 그리고 언젠가는 독립할 생각을 해야 하고. 네. 알겠어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6개월 후 서영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어요. 이름은 뭐라고 할 거야? 미영이 물었습니다. 민호라고 하려고요. 좋은 이름이네. 서영은 아기를 안고 조용히 울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이 더 컸습니다. 민호가 돌이 지났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둘째 오빠 태수였어요. 서영아, 태수가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빠, 서영이 깜짝 놀라며 민호를 품에 안았어요. 찾느라 고생했다. 어머니가 걱정하셔서.
태수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집은 어떻게 돼요? 재호 형은 너를 찾고 있어. 서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오빠, 제가 여기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 돌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서영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수가 민호를 보았어요.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태수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 어머니가 주라고 하셨어. 어머니가요? 응. 잘 살라고 하시더라.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호 형한테는 말 안 할게. 조심해야 해. 고마워요, 오빠. 태수가 일어서며 민호를 한 번 더 보았어요. 건강하게 키워라. 어머니 소원이야. 태수가 떠난 후 서영은 민호를 안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지만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이 맞다고 느꼈어요. 몇 달 후 서영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서영아, 포목점에서 일할 사람 찾는다네. 미영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포목점이요. 사장이 좋은 사람이래? 한번 가볼래? 서영은 고민했어요. 분식집도 좋았지만 더 나은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서영은 포목점을 찾아갔어요. 사장은 30대 중반의 온화한 남자였습니다. 박준호라고 합니다. 윤서영이에요. 아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준호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네, 걱정된다면 괜찮습니다. 아이는 몇 살이에요? 돌이가 지났어요. 그럼 낮에는 데리고 와도 돼요. 뒤편에 작은 방이 있거든요. 서영은 놀랐어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날부터 서영은 포목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민호를 보며 웃어주기도 하고 서영이 힘들어할 때는 도와주었어요. 서영 씨, 고향 이야기 안 하시네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아니에요. 서영이 짧게 대답했어요. 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준호의 말이 서영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서영과 준호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준호는 서영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서영은 준호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서영에게 말했어요. 서영 씨, 네. 결혼하면 어떨까요? 서영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민호도 아버지가 필요하고 저도 가족이 있으면 좋겠어요.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 과거는 복잡해요. 상관없어요. 지금의 서영 씨가 좋아요. 서영은 한동안 말할 수 없었어요. 이런 행복이 자신에게 올 줄 몰랐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는 제가 친아버지처럼 키울 거예요. 준호의 말에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고맙다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해 봄 서영과 준호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미영이 축하해 주었고 민호는 새 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미영이 서영의 손을 잡았어요. 네, 고마웠어요. 정말로. 고맙긴. 우리가 가족이잖아. 서영은 준호와 함께 작은 집을 얻었어요. 포목점도 함께 운영하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준호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준호는 민호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아버지, 이거 뭐예요? 민호가 천조각을 가지고 놀며 물었어요. 예쁜 옷감이야. 나중에 민호 옷 해줄게. 준호가 민호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절망에서 시작된 삶이 이렇게 따뜻해질 줄 몰랐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민호야,
오늘 뭐 했니? 서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천 정리했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 민호 장하네. 준호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준호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민호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셔서. 당연한 거죠. 우리 아들인데 준호의 말이 서영의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날이 올 거예요. 급하지 않아요. 준비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서영은 준호의 이해심에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어요. 서영은 처음으로 진짜 집다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민호의 평온한 잠자리를 확인하고 서영은 작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민호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준호가 우리를 돌봐주고 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길 바란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서영은 일기장을 덮고 내일을 기대하며 잠들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1975년 가을, 인천항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영은 40을 앞둔 나이가 되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졌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포목점 서영상에는 이제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가게가 되었어요. 서영의 성실함과 박준호의 장사 수완이 만나 차근차근 털을 잡아온 결과였습니다. 민호야, 대학 합격 발표 언제 나온다고 했지? 준호가 저녁상을 받으며 물었어요. 민호는 20살이 되어 훤칠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요, 아버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준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지 오래였어요. 준호는 민호가 5살 때부터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준호는 한 번도 민호의 출생에 대해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을 뿐이었어요. 며칠 후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축하한다. 준호가 민호를 끌어안았어요. 서영도 기뻤습니다. 그 작은 아기가 이제 대학생이 되다니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민호가 서영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키워주셔서요.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요. 서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작은 상에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서영은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민호야, 대학 가서도 집에 자주 와야 해. 준호가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네, 아버지. 방학 때마다 올게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첫 번째야. 서영이 덧붙였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서영을 조용히 불렀어요. 어머니, 이야기할 게 있어요. 둘은 뒷마당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했어요. 뭔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말해봐. 제 친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나요? 서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언젠가는 나올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궁금해서요. 저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서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호야, 네, 어머니가 너무 어렸을 때 널 낳았어. 어렸다는 게 몇 살이요? 13살.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13살이요? 응.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영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어. 하지만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미안해. 이런 이야기 하게 해서. 아니에요.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죠? 힘들지 않았어. 너는 어머니의 희망이었어. 서영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아세요? 자세히는 모르셔. 그분도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 좋은 아버지시네요. 그래. 정말 좋으신 분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어댔습니다. 어머니, 응. 저 자랑스럽게 살게요.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워. 더 열심히 살게요. 어머니가 고생한 만큼. 서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넌 이미 잘하고 있어. 며칠 후 민호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로 떠났습니다. 기차역에서 배웅하는 자리였어요. 자주 편지 써라. 준호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아버지. 건강 조심하고. 서영이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아버지도요. 민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인사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서영과 준호는 손을 흔들었어요. 민호도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키웠어. 준호가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우리 아들인데. 준호의 말에 서영은 또 한 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영은 지나온 세월을 떠올렸어요. 13살 소녀가 절망 속에서 시작한 도망, 낯선 도시에서의 외로운 투쟁, 그리고 하나씩 쌓아 올린 지금의 행복. 모든 것이 기적 같았어요. 그날 밤 서영은 민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민호야. 서울 잘 도착했니? 기차에서 도시락 맛있게 먹었기를 바란다. 어머니가 너에게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 너를 낳았을 때 어머니는 정말 무서웠어.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게 막막했거든. 하지만 내가 처음 웃던 날을 잊을 수 없어. 그때 어머니는 생각했어. 이 아이 때문에 살아야겠다고. 너는 어머니에게 살 이유를 준 첫 번째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학에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해. 하지만 무엇보다 건강하게 지내거라. 어머니는 늘 내가 자랑스러워. 사랑한다.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긴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께 편지 잘 받았어요. 서울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편지를 읽고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그리고 제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저도 어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보답하겠어요. 사랑해요. 민호 올림. 서영은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녁 시간 준호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에게서 편지 왔어요. 서영이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준호가 읽고 나서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마음이 따뜻해. 정말 고마워요. 민호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셔서. 당연한 거지. 가족이잖아. 준호의 말이 서영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날 밤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서 보던 그 별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영은 그때와 달랐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서영은 민호가 보낸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민호야. 너 덕분에 어머니도 강해질 수 있었어.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 바람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의 긴 여행이 마침내 평안한 항구에 도착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호의 새로운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